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년. 내가 별 3개 달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계급장이 깡패라지만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게 감히 작전 통제권에 손을 대. 찢어질 듯한 고함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의 무전기 너머가 아닌 지휘 통제실의 정막을 깨고 직접 고막을 강타했다. 후끈한 열기가 지표면을 태울 듯이 달구고 있는 오후 2시.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통제실 안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살기로 가득 찼다. 대답해보라고. 이민아 중장. 내가 707 출신이면 다야. 여기가 소꿉놀이 하는 곳인 줄 알아. 김성훈 대령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는 이번 합동 군사훈련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토록 갈망하던 별 준장 진급이 코앞이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진급이라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여자가 서 있었다. 대한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29이라는 나이에 중장 계급장을 단 살아있는 전설 이민아였다. 그녀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단신으로 테러 조직을 괴멸시켰던 독사라는 이명답게 미동조차 하지 않고 김 대령을 응시했다. 말 조심해, 김 대령. 지금 자네 눈앞에 있는 건 29 먹은 계집애가 아니라 이 작전의 총책임자다. 미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장악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김성훈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총책임자. 웃기지 마. 이번 합동 화력 시범은 내 관할이야. VIP들이 전부 참관하러 온다고. 그런데 훈련을 중지해. 바람이 조금 분다고 헬기 레페를 취소해. 내가 겁쟁이라서 707에서도 도망쳐 나온 거 아니야? 바람이 조금 부는 게 아닙니다. 현재 훈련장 상공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5m를 넘나들고 있어. 이런 날씨에 적어도 헬기 강습은 자살행위야. 대원들 목숨을 담보로 내 진급 심사에 점수 따겠다는 수작. 내 눈엔 안 통한다. 미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거칠게 접으며 쏘아붙였다. 지휘 통제실에 있던 참모들과 통신병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두 사람의 기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성훈 대령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허리춤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야, 이민아.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그 나이에 중장 단 거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군대 내에 몇이나 될 것 같아.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 어디 줄 잘 서서 아니면 높으신 분들 비위 잘 맞춰서 올라간 낙하산이라고. 그런 네가 내 밥줄을 끊어놓겠다고. 어림도 없지. 난 훈련 강행한다. 김 대령이 통신병을 향해 손짓했다. 통신관. 지금 당장 공격 헬기 대대장에게 연락해. 예정대로 3시 정각에 작전 개시한다고. 지상 병력도 투입 준비시켜. 통신관인 박 상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미나와 김 대령을 번갈아 보았다. 식은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계급으로 따지면 이민아 중장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주도해온 김 대령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대령 뒤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 상사, 무전기 내려놔. 미나의 명령은 서리빨 같았다. 박 상사. 내 말 안 들려? 지금 당장 연결해. 김 대령이 박 상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미나가 순식간에 김 대령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베어 넘길 때 보였던 707 시절의 그 살기였다.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나, 김성훈 대령?
아니면 지금 여기서 상관 모독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줄까? 미나의 기세에 눌린 김대령이 주춤거렸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상관? 좋아. 계급장 떼고 붙어볼까? 내가 707 출신이라고. 소문만 무성하지 실제로 내가 싸우는 꼴을 본 사람이 없잖아. 오늘 훈련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킨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내가 군복 벗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넌 작전 방해죄로 옷 벗을 준비나 해. 김대령은 미나를 밀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주목. 여기는 작전 통제관 김성훈 대령이다. 현 시간부로 훈련 계획 변경 없다. 3시 정각 A코스로 진입하여 실사격 훈련 개시한다. 반복한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의상. 스피커를 통해 훈련장 전체에 김대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K2 전차들의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포천의 산을 울리고 있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친 짓이었다. 지금 밖은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골짜기 사이로 부는 돌풍은 헬기는커녕 드론조차 띄우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성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기 투입되는 애들, 이제 갓 입대한 20살짜리 징집병들도 있어. 내 별 하나 달자고 남의 집 귀한 아들들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거야? 미나가 김대령의 팔을 낚아챘다. 하지만 김대령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거 안 놔. 사지. 군인이 훈련하다 죽는 건 명예야. 그리고 내가 계산 다 끝냈어. 이 정도 바람은 극복할 수 있다고. 내가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쫄았나 본데 비켜. 내 앞길 막지 말고. 김대령은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통제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중장님, 어떡합니까? 지금 헬기들이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나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풍속계의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헬기 레펠 하강중 줄이 꼬이거나 기체가 중심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70% 이상이었다. 그녀는 707 시절 무리한 작전으로 동료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와 똑같았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부하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여기는 지휘관의 역겨운 뒷모습.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베레모를 고쳐 썼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통제실, 전원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이 작전 통제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김성훈 대령의 명령은 무효다. 하지만 중장님, 이미 현장에서는 막아야지. 내가 직접 간다. 미나는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확인하고 통제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포천 훈련장의 연병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치솟았다. 굉음을 내며 회전하는 수리온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헬기장 옆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누가 봐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불규칙한 돌풍이 불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김성훈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륙 준비를 마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1호기, 이륙 허가한다. 보여줘. 우리의 위용을. 무전기를 통해 김 대령이 소리쳤다. 그때였다. 지프차 한 대가 모래바람을 뚫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더니 헬기 이륙장 한가운데 급정거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미나가 뛰어내렸다. 멈춰. 전원 시동 꺼. 미나의 고함 소리가 헬기 소음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이륙 시퀀스에 들어간 조종사들은 김대령의 눈치를 보느라 멈칫거렸다. 김대령이 씩씩거리며 미나에게 다가왔다. 이민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끌고 들어와. 당장 차 빼. 미나는 대답 대신 헬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냈다. 엔진 정지, 작전 중지를 뜻하는 명확한 수신호였다. 707 특임대 시절 전설로 불리던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선두 헬기 조종사가 슬그머니 출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본 김대령이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들지는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미나를 칠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내가 선배야. 군대 밥을 먹어도 내가 10년은 더 먹었어. 군대 밥 헛먹은 게 자랑인가? 미나는 차갑게 대꾸하며 김대령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바람을 봐. 나무가 뽑힐 듯이 흔들리고 있어. 저 헬기가 뜨는 순간 탑승한 병력 12명은 전원 사망이다. 내 눈에는 저 아이들이 안 보여? 내 어깨에 달릴 별 하나가 저 12명의 목숨보다 무겁나? 시끄러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야. 비켜. 김대령이 미나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쾅! 갑작스러운 돌풍이 훈련장 구조물을 강타했다. 훈련장 한쪽에 세워져 있던 임시 관람석의 천막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찢겨나갔다. 쇳덩어리가 헬기 쪽으로 날아들었다. 위험해. 미나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김대령을 덮쳤다.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가 지프차의 보닛에 처박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프차의 앞 유리가 박살났다.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김대령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으깨졌을 것이다. 흙먼지 속에 뒹군 김대령은 멍하니 박살난 지프차를 바라보았다. 공포로 인해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미나는 흙투성이가 된 군복을 털며 일어났다. 보이나? 이게 지금 내가 강행하려던 훈련장의 날씨다. 자연 앞에서는 장군이고 나발이고 없어. 오기 부리지 마. 미나의 말에도 김대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으나 곧 수치심이 밀려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린 여자 후배, 그것도 자신이 무시하던 미나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 그리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꼴사납게 뒹굴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서 구조물이 날아온 거라고. 김대령은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났다.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 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까지 오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그의 진급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이었다. 조종사들 뭐해? 다시 시동 걸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김대령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미나는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남자는 권력욕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괴물이었다. 미나는 뚜벅뚜벅 김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훈 대령, 현 시간부로 당신을 직무유기 및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상관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한다. 헌병 때가 올 때까지 대기해. 보직 해임? 네가 뭔데 날 해임해? 난 이 부대 지휘관이야. 나는 이 합동훈련의 총괄 통제관이다. 전시 작전권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어. 내 판단 하에 현장 지휘관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임할 수 있다.
미나는 품에서 붉은색 표식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합참의장의 직인이 찍힌 작전 명령서였다. 끌어내. 미나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지프차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나의 직속 부관들이 다가왔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성훈이야. 너희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김대령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부관들에게 양팔이 잡혀 질질 끌려갔다. 훈련장에는 김대령의 처절한 고함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상황이 정리되자 미나는 헬기 조종석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손바닥을 목에 갖다 대며 컷사인을 보냈다. 전 병력 훈련 중지. 장비 챙겨서 막사로 복귀한다. 부상자 확인하고 즉시 보고해. 미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자 잔뜩 얼어있던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일부 병사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기도 했다. 미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성훈 대령은 절대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미나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김성훈 뒤에 있는 라인. 707 시절부터 끈질기게 따라붙던 그 그림자들이야. 미나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민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아 중장. 너무 나대는군. 김대령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패인지 자네는 모를 거야.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거지. 오늘 밤 자네는 군복을 벗게 될 거야. 아니면 영원히 잠들거나. 뚝. 전화가 끊겼다. 미나는 뜨겁게 달궈진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왔다. 단순한 진급 누락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김성훈 대령의 무리한 훈련 강행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위병소 쪽에서 검은색 세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번호판을 보니 국방부 소속 차량이 아니었다. 민간 차량이었다. 하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미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검은색 세단 3대는 마치 장내 행렬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위압적으로 연병장의 흙먼지를 가르며 다가왔다. 군부대 안에서는 보기 힘든 최고급 외제 차들이었다. 번호판은 허가받지 않은 민간 차량임을 알리고 있었지만 위병소 근무자들은 감히 이 차량들을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한 듯 프리패스로 통과시킨 모양이었다. 엔진 소리가 멎자 사방은 다시 거센 바람 소리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로 채워졌다. 미나는 헬기에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그 차량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부관인 정대위가 긴장한 표정으로 미나의 곁으로 다가와 소총의 조정관을 만지작거렸다. 중장님, 신원 미상의 차량입니다. 위병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어. 그럴 놈들이 아니니까. 미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량에 짙은 선팅 유리 너머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707 시절 수없이 마주했던 적의 냄새가 났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이 아닌 돈과 권력의 사냥개들이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 가운데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구두굽이 메마른 땅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고가의 맞춤 양복은 이 황량하고
뜨거운 훈련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어 나머지 차량에서도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짧은 머리에 험악한 인상, 그리고 양복상의 안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무언가가 그들의 정체를 짐작게 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나와 그녀의 부관들을 반원형으로 포위했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맨 처음 내린 양복쟁이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미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재킷 주머니에 꽂으며 미나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흥미롭다는 듯 훑어보았다. 예의를 갖추는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대단하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독사 이민아 중장님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미나는 대답 없이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남자는 미나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본론을 꺼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그냥 실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모셔야 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모셔야 할 분? 여기는 군사작전 지역이다.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장 병력 물리고 신분증 제시해.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하고 사살 명령을 내리겠다. 미나의 경고에 실장이라 불린 사내는 소리내어 웃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 같은 태도였다. 에이, 중장님. 너무 딱딱하게 구시네. 저희가 뭐 나쁜 짓 하러 왔습니까? 그냥 사람 하나 데려가겠다는 건데. 저기 헌병들 손에 험하게 다뤄지고 계신 김성훈 대령님 말입니다. 실장의 시선이 멀리서 헌병들에게 인계되고 있는 김대령 쪽을 향했다. 김대령은 양복 입은 사내들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발광하기 시작했다. 야, 박 실장. 나 여기 있어. 전현이, 아니, 저 여자가 미쳐가지고 나를 감금했어. 당장 나 좀 꺼내줘. 내가 이 치욕을. 김대령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실장은 쯧쯧 혀를 찼다. 보시다시피 저희 고객님께서 꽤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김 대령님은 저희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랄까? 그러니 좋게 좋게 넘어가시죠.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드릴 테니까. 비즈니스? 김성훈 대령은 현재 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데려갈 수 없어. 그게 설령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미나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실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파충류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민아 중장.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아. 당신이 달고 있는 그 별 3개 누가 달아줬다고 생각해? 당신 실력? 천만에. 우리가 필요해서 달아준 거야. 그런데 주인을 물려고 들어. 똥개도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본다는데.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협박이었다. 미나의 뒤에 서 있던 정대위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이 자식들이 감히 중장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야. 정대위가 소총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실장의 뒤에 서 있던 거구의 사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품에서 권총을 꺼내 정대위의 머리를 겨눴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살벌하게 울렸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훈련장에 있던 헌병들과 병사들도 황급히 무기를 들어 사내들을 겨눴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었다. 수적 우세는 미나 쪽에 있었지만 상황은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 저들은 훈련받은 살인 기계들이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무엇보다 김대령이 강행하려던 훈련을 막아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직후에 또다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미나는 정대위의 어깨를 잡아 제지했다. 총 내려 정대위. 하지만 중장님, 내려. 미나의 낮은 목소리에 정대위는 분을 사기며 총구를 내렸다. 실장 역시 손짓으로 부하를 제지했다. 거구의 사내가 권총을 다시 품에 넣었다. 실장은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미나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똑똑하시네. 여기서 피를 보면 당신도 감당하기 힘들겠지. 자, 선택하시죠. 김대령을 우리에게 넘기고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는 잃을 게 없는 놈들입니다. 미나는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동공 속에는 끝없는 탐욕과 폭력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군 내부 깊숙이 뿌리 박힌 거대한 카르텔의 하수인. 김성훈 대령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한다 해도 그들은 법의 그물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보복해올 것이다. 아까의 전화 협박처럼.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뱀의 머리를 잡으려면 우선 꼬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데려가. 미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정대위와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실장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역시 대화가 통하시는군요. 실장이 턱짓을 하자 사내 2명이 헌병들에게 다가가 김대령을 거칠게 인수받았다. 김대령은 헌병들의 손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미나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봤지? 이민아, 내깎게 감히 나를 건드려. 너는 끝났어. 내가 장담하는데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옷부터 벗겨주마. 김대령은 악담을 퍼부으며 실장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쑤셔 박혔다. 실장은 마지막으로 미나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오늘 일은 잊으십시오. 그게 중장님의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아, 그리고 실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미나의 군복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유능한 인재는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특히 당신처럼 아름답고 독한 여자는 더더욱.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실장은 차에 올랐다. 세대의 검은 세단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유유히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패배감만이 짙게 깔렸다. 정대위가 분통을 터뜨렸다. 중장님,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저놈들 다 잡아들였어야죠. 미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 찔러 넣어진 명함을 꺼내보았다. 아무런 글씨도 없이 오직 붉은색으로 기이한 문양 하나가 찍혀 있었다. 뱀이 따리를 틀고 태양을 삼키려는 듯한 형상. 붉은 태양. 미나의 기억 저편에서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노력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707 시절 그녀의 팀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작전 지역에서 봤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정대위. 미나의 목소리가 더없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 중장님. 지금 즉시 서울로 복귀한다. 내 집무실로 갈 거야. 그리고 정보사령부에 있는 동기놈한테 연락해서 조용히 만날 약속 잡아. 아무도 모르게. 미나는 명함을 구겨쥐었다. 놈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피할 생각은 없었다. 사냥 준비를 해야겠어. 미나의 눈빛이 다시 한번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훈련장을 휘몰아치던 폭풍보다 더 거칠고 위험한 징조였다. 포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47번 국도는 한산했다.
평일 오후 그것도 애매한 시간이라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미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미나의 눈에는 그저 핏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앞 좌석에서는 정대위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무술 유단자인 경호 부사관이 탑승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비밀리에 이동하는 중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미나는 아까 김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과 실장이라는 자의 협박을 되새겼다. 우리가 필요해서 달아준 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성취가 부정당하는 셈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군 내부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썩어 있다는 증거였다. 김성우는 단순한 진급의 눈먼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는 붉은 태양이라는 조직의 자금줄이거나 적어도 그들의 중요한 장기말이었다. 오늘 그 무리한 훈련 강행도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대위, 속도 좀 더 내. 미나는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대위가 엑셀을 밟자 차량 속도계 바늘이 시속 120km를 넘어섰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고속으로 질주하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룸미러를 확인하던 정대위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중장님, 뒤에 이상한 차가 붙었습니다. 미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도로 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고 있었다. 아까 부대에서 봤던 그 검은색 세단이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세 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놈들입니다. 조수석의 경호 부사관이 권총을 꺼내들며 보고했다. 따돌려. 미나는 침착하게 명령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미나가 서울로 가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정대위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추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하지만 뒤따르던 선두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며 미나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었다. 창문이 내려가고 아까 봤던 그 거구의 사내가 기관단총을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타타타탕. 총성이 정적을 깼다. 총알이 차체 뒷부분에 박히며 불꽃이 튀었다. 젠장, 꽉 잡으십시오. 정대위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지그재그로 몰았다. 다행히 방탄 차량이라 총알이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차체가 휘청거렸다. 중장님, 이대로는 무리입니다. 지원 요청을. 안 돼. 무전은 도청당할 수 있어. 일단 놈들의 포위망을 뚫고 국도를 벗어나야 해. 미나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익숙한 그립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드레날린의 분비 때문이었다. 옆으로 밀어붙여.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옆 차선에서 실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의 차가 미나의 차 옆구리를 쿵 하고 들이받았다. 끼기깃. 금속길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변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다. 가드레일 너머는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안 돼. 정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하지만 이미 탄력을 받은 차량은 쉽게 제어되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미나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몸을 날려 정대위의 핸들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확 틀어버렸다. 동시에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옆 차선을 달리는 실장의 차량 타이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실장의 차 앞바퀴가 펑크나며 중심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이 급제동을 하며 연쇄 추돌이 일어났다. 쾅! 쾅!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나의 기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정대위는 가까스로 차체를 바로잡고 전속력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불길에 휩싸인 추격 차량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미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별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전투는 피비린내 나는 도로 위에서 막을 올렸다. 그리고 미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은 아주 길고 잔혹할 것이라는 것을. 너덜너덜해진 방탄 차량이 굉음을 내며 포천 경계를 넘어 서울 진입로에 들어섰다. 찌그러진 팬더가 타이어를 긁으며 불쾌한 마찰음을 냈고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는 희뿌연 증기가 뿜어져 나와 시야를 가렸다. 정대위의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이마에서는 찢어진 상처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핸들을 쥔 손은 놓지 않고 있었다. 중장님. 차량 상태가 한계입니다. 이대로 시내로 진입했다가는 경찰에게 발각될 겁니다. 놈들이 경찰 라인까지 손을 썼다면 꼼짝없이 포위됩니다. 정대위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미나는 침착하게 주변 지형 지물을 살폈다. 도봉산 자락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여기서 차를 버린다. 도봉산 입구 근처 폐차장으로 들어가. 폐차장 말입니까? 하지만 토달지 마. 놈들은 위성으로 이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을 거야. GPS를 교란하고 흔적을 지우려면 그 방법뿐이야. 정대위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다. 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려가더니 녹슨 철문이 반쯤 열린 폐차장 구석으로 처박히듯 멈춰 섰다. 미나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동한다. 통신 장비, 신분증, 개인 화기만 챙겨. 나머지는 전부 차에 두고 소각한다. 알겠습니다. 경호 부사관이 트렁크에서 비상용 연료통을 꺼내 차 안에 붓고 라이터를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붉은 불길이 어둠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며 그들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미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잠시 응시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이었지만 이들이 걷는 골목은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음습한 곳이었다. 정대위, 너는 김중사와 함께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위치는 알지? 창신동 달동네 꼭대기 파란 대문집이다. 중장님은 어쩌시려고요? 혼자 움직이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놈들은 살인 청부업자 수준이 아닙니다. 나한테 볼 일이 있는 놈들이야. 내가 미끼가 되어야 너희가 안전해.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이 사태의 배후를 알려면 정보사령부 쥐새끼들의 도움이 필요해. 미나는 정대위의 어깨를 단단히 쥐었다. 이건 명령이다. 가서 상처 치료하고 대기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죽은 듯이 있어. 정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무사하셔야 합니다. 충성. 정대위와 김중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미나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동전 투입식 전화기였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동전을 꺼내 넣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잔뜩 잠긴 그러나 경계심이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야.
10년 전 707 지옥주 훈련 때 내 발목 부러뜨린 놈.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진지하게 변했다. 이민아, 미쳤어? 지금 내 이름이 정보사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올랐어. 감청당하고 있다고. 당장 끊어. 이미 늦었어. 한기석,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오늘 포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붉은 태양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아는 거 전부 불어. 붉은 태양. 기어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구나. 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한기석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으로 미나와는 임관 동기이자 707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였다. 그는 누구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만큼 몸을 사리는 인물이기도 했다. 오늘 내 부하들이 죽을 뻔했어. 김성훈 대령 뒤에 놈들이 있더군. 놈들이 나한테 명함을 주고 갔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한기석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려왔다. 만나서 이야기해. 전화로는 위험해. 1시간 뒤 청계천 헌책방 거리, 문 닫은 대동서점 앞. 혼자 와야 해. 꼬리 붙으면 난 바로 도망갈 거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미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흙먼지로 뒤덮인 군복 상의를 벗어 뒤집어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렸다. 화려한 장군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로에 찌든 도시의 방랑자 같은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밤의 거리로 나섰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슴처럼, 그러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1시의 청계천은 고요했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있었다. 셔터가 내려진 헌책방 거리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미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약속 장소를 주시했다. 인기척은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한기석이었다. 그는 초조한 듯 연신 담배를 피워 물려다 말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미나는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다가갔다. 담배 끊는다더니 아직도 못 끊었네. 으악! 한기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미나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다. 꼴이 이게 뭐냐? 대한민국 육군 중장 꼴이 아주 가관이네. 노숙자가 따로 없어. 인사는 그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붉은 태양, 그놈들 정체가 뭐야? 왜 국방부가 놈들에게 쩔쩔매는 거지? 한기석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미나를 골목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야. 군산복합체, 정치권, 그리고 해외 자본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괴물이지. 겉으로는 민간 군사 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로비와 암살, 불법 무기 거래를 일삼는 그림자 정부야. 한기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너도 알잖아. 5년 전 우리 동기 최소령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을 때, 그때 최소령이 파헤치던 게 바로 이놈들이었어. 놈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자는 계급이 높든 낮든 가리지 않고 제거해. 오늘 네가 겪은 건 시작에 불과해. 미나의 눈썹이 꿈틀했다. 최소령의 죽음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었었다. 그게 조작이었다니. 그럼 김성훈 대령은? 그 멍청이가 놈들과 무슨 관계지? 김성우는 놈들의 테스트베드 관리자야. 오늘 그가 강행하려던 훈련, 단순한 화력 시범이 아니었어. 놈들이 새로 개발한 신형 유도 무기를 실전 테스트하려는 자리였지. 날씨가 안 좋아야 더 데이터가 잘 나온다나 뭐라나. 병사들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놈들이니까. 미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고작 무기 성능 시험 때문에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럼 내 윗선은? 합참이나 국방부도 알고 있는 건가?
한기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미나야, 네가 단 별 3개. 그게 정말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만 달았다고 생각해. 물론 넌 뛰어나지. 하지만 이 나라 군대에서 그것도 여자가 그 나이에 중장이 된다는 건 기적이야. 누군가 널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키워준 거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영웅으로. 그런데 그 인형이 갑자기 주인의 줄을 끊고 짖기 시작했으니 놈들이 당황한 거지. 이제 놈들은 널 폐기 처분하려 할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하든 아니면 오늘처럼 물리적으로 제거하든.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미나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가 깔아놓은 레일 위였다니.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였다. 그래, 좋아. 내가 인형이었다면 이제 그 인형이 칼을 들고 주인의 목을 찌르는 걸 보여주지. 놈들의 약점은 없어. 본거지라든가 자금줄이라든가. 약점. 하나 있긴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해. 장부가 있어. 놈들이 정치인들에게 뿌린 뇌물 내역과 불법 무기 거래의 기록이 담긴 원본 데이터. 그게 놈들의 심장이야. 어디 있지? 강남 한복판. 티타늄 타워 지하 5층. 놈들의 위장 회사인 S시큐리티 서버실에 있어. 하지만 거긴 청와대보다 뚫기 힘든 곳이야. 보안 시스템이 상상을 초월해. 티타늄 타워.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부의 상징. 그 화려한 빌딩 지하에 악의 소굴이 있었다니. 미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뚫기 힘들다니 더 흥미로운데. 707 시절 생각나지 않아? 불가능한 작전일수록 더 피가 끓었잖아. 한기석이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미쳤구나. 거길 혼자 들어가겠다고. 자살행위야. 혼자가 아니야. 나한텐 아직 믿을 수 있는 부하들이 있어. 그리고 미나는 한기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너도 있잖아. 뭐? 야, 이민아. 나를 끌어들이지 마. 난 처자식이 있는 몸이야. 너 최소령 복수하고 싶다며. 술만 마시면 울면서 그랬잖아. 친구놈 억울해서 못 보내겠다고. 지금이 기회야. 정보 지원만 해줘. 현장은 내가 뛴다. 한기석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품에서 소형 USB 하나를 꺼내 미나에게 던졌다. 티타늄 타워 설계도랑 보안 코드 일부야. 해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이건 놈들의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고. 미나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다, 동기야. 고마워하긴 일러. 그리고 조심해. 냄새가 나. 무슨 냄새? 한기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미나의 뒤쪽 청계천 다리 위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피냄새.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왔어. 미나가 뒤를 도는 순간 다리 위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그녀의 가슴팍을 조준했다. 탕! 소음기가 장착된 둔탁한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미나가 아닌 그녀를 밀쳐낸 한기석의 어깨를 관통했다. 한기석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기석아! 미나는 반사적으로 한기석을 끌어안고 책방 입구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다리 위와 개천 건너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최소 20명. 완전히 포위되었다. 쿨러. 젠장, 내가. 꼬리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기석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어깨에서 선혈이 낭자했다. 미나야. 여기는 내가 막을 테니까 넌 튀어. 이 USB 가지고 가서 놈들 다 박살내버려. 한기석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미나에게 쥐어주었다. 헛소리하지 마.
같이 나간다. 미나는 한기석을 부축하려 했지만 빗발치는 총탄이 기둥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시멘트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어서 가. 나까지 죽으면 최소령 복수는 누가 하냐. 가라고. 한기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 미나를 밀쳤다. 그리고 기둥 밖으로 몸을 내밀며 사격했다. 이 개자식들아. 대한민국 정보장교가 웃음이냐. 한기석의 어모 사격을 틈타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반대편 골목을 향해 질주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등 뒤에서 한기석의 총소리가 뚝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한기석의 희생이 헛되이 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이 서울의 밤하늘 아래 붉은 태양을 반드시 끌어내려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밤바람에 차갑게 식어갔지만 가슴 속의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타는 폐 깊숙이 들어왔다. 미나는 청계천 공구 상가 뒷골목을 질주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은 낮에는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찼겠지만 지금은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있어. 놈들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미나는 코너를 돌자마자 눈에 띄는 낡은 철문으로 몸을 날렸다. 잠기지 않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기름 냄새와 쇠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느 영세 공장이었다. 미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바짝 붙어 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흡은 707 시절 훈련받은 대로 얇고 길게 유지했다. 곧이어 문 밖으로 그림자 2개가 스쳐 지나갔다. 어디로 갔지? 쥐새끼처럼 빠르군. 흩어져서 찾아. 이 구역을 벗어나게 해선 안 돼. 실장님 명령이다. 생포가 힘들면 사살해도 좋다고 했어.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공장 안쪽을 살폈다. 녹슨 선반과 프레스 기계들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대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반사적으로 한기석에게 받은 권총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겨눴다. 움직이지 마. 달빛이 비치는 곳에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몽키 스패너를 든 채 서 있었다. 야간 작업을 하다 인기척에 깬 모양이었다. 노인은 미나의 손에 들린 총과 피 묻은 옷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 눈빛은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경찰인가? 아니면 깡패? 지나가는 길입니다. 조용히 하시면 해치지 않겠습니다. 미나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뒷걸음질로 창가로 향했다. 노인은 혀를 찼다. 젊은 처자가 험한 꼴을 당했구만. 뒷문은 저쪽이야. 창문으로 나가면 바로 큰 길이라 들키기 딱 좋아. 노인이 턱짓으로 구석진 쪽문을 가리켰다. 미나는 잠시 노인을 응시하다가 짧게 목례를 하고 쪽문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으쇼.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노인의 덤덤한 응원을 뒤로하고 미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새벽 3시. 창신동 달동네의 가파른 계단은 끝이 없어 보였다. 미나는 허벅지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파란 대문집. 그녀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 가옥이었다. 대문 앞에 서서 특정한 박자로 노크를 했다. 쿵, 쿵쿵, 쿵. 잠시 후 안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정 대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중장님. 정대위는 미나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으며 얼굴에는 그을음과 생채기가 가득했다. 그는 황급히 미나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에는 김 중사가 구급 상자를 펼쳐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좁은 단칸 방이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한 대령님은요? 같이 오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대위가 미나의 뒤를 살피며 물었다. 미나는 대답 없이 피 묻은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한기석이 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못 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정대위와 김중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미나는 김중사가 건네는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따가운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이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김중사, 노트북 가져와. 이거 내용 확인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김중사가 보안 처리가 된 군용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해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기석이 힌트를 줬어. 티타늄 타워 설계도와 보안 코드라고 했지. 그리고 백도어 프로그램까지. 미나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붉은 태양. 그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이 작은 칩 안에 들어있다. 몇 번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장부원본, VIP 리스트, 프로젝트 일식. 미나는 프로젝트 일식 폴더를 클릭했다. 문서 하나가 열렸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미나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다. 이건 문서에는 김성훈 대령이 강행하려던 훈련의 진짜 목적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명 생화학 테러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훈련장 주변 마을에 살포될 가상의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악천후 속에서의 바람길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던 것이다. 미친 새끼들. 자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려고 했어. 정대위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더 큰 문제는 여기야. 미나가 손가락으로 화면 하단을 가리켰다. D-Day 2026년 1월 25일.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나흘 뒤야. 놈들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테러를 계획하고 있어. 이걸 막지 못하면 서울 시민 수만 명이 죽어. 방 안에 있던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단순한 비리 집단인 줄 알았던 붉은 태양은 국가 전복을 노리는 테러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경찰이나 언론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김중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경찰 윗선도 언론사 사주들도 이미 저들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알리는 순간 우리는 테러범으로 몰려 사살당할 거야.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혼란을 틈타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거지. 미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직접 막는다. 네. 저희 셋이서 말입니까? 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요? 정대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어. 하지만 놈들에게도 약점은 있지. 바로 자신들이 만든 성이야. 미나는 벽에 붙어 있는 서울 지도를 찢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티타늄 타워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티타늄 타워 지하 5층 메인 서버실. 그곳에 모든 증거와 테러 실행 코드를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있어. 한기석이 남긴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킬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놈들의 만행을 전 세계 서버에 동시 송출한다. 그러면 놈들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 거야. 하지만 그곳은 요새입니다. 보안 요원만 수백 명일 텐데요. 그래서 유령이 필요한 거야. 미나는 배낭에서 707 시절 입었던 검은색 작전복을 꺼냈다. 우리는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야. 기록되지 않은 존재,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이다. 오늘 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을 시작한다. 미나의 비장한 선언에 정대위와 김중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가 그들의 눈빛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중장님을 따라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정대위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미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좋아. 작전명은 일식 사냥. 지금부터 장비 챙겨. 필요한 건 내가 숨겨둔 무기고에 다 있다. 다음 날 밤 강남의 화려한 야경 속에 우뚝 솟은 120층짜리 티타늄 타워. 그 위용은 마치 현대판 바벨탑 같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타워의 맞은편 건물 옥상. 어둠 속에 세 개의 그림자가 엎드려 있었다. 미나는 고성능 망원경으로 타워의 입구를 관찰했다. 1층 로비 보안 요원 12명. 금속 탐지기 및 생체 인식 게이트 가동 중. 지하 주차장 입구에도 무장 병력 배치됨. 이어폰을 통해 정대위의 보고가 들어왔다. 예상대로 철통 보안이군.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미나는 시선을 타워의 외벽으로 돌렸다. 매끄러운 유리창으로 뒤덮인 외벽은 개미 한 마리 붙어있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미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80층 높이에 설치된 거대한 외벽 청소용 곤돌라. 그리고 그 곤돌라를 지지하는 케이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간다. 하늘이라뇨? 설마. 옥상 헬기포트로 침투해서 환기구를 타고 서버실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 뻔해. 놈들도 그쪽은 방비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60층 임원실 창문을 깨고 진입한다. 거기서부터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지하로 직행한다. 60층까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옆 건물에서 와이어를 타고 넘어간다. 미나가 가리킨 곳은 그들이 서 있는 건물과 티타늄 타워 사이 약 50m의 허공이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자칫하면 추락살 수 있는 거리였다. 김중사, 앵커 발사기 준비해. 준비됐습니다. 김중사가 묵직한 발사기를 어깨에 맸다. 바람 계산 잘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슉. 소음기와 함께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갔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티타늄 타워 외벽의 유지 보수용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와이어가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선두다. 따라와. 미나는 카라비너를 와이어에 걸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발 아래 까마득한 아래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아찔한 높이였지만 미나의 시선은 오직 목표물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바람이 뺨을 때리고 지나갔다. 707 시절 수도 없이 했던 고공 침투 훈련. 그때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녀는 줄 하나의 의지의 어둠을 가르는 한 마리의 박쥐처럼 타워 벽면에 착지했다. 도착했습니다. 유리 절단기 사용합니다. 미나는 유리창에 흡착기를 붙이고 원형으로 잘라냈다. 소리 없이 유리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 뚫렸다. 그녀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다행히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뒤이어 정대위와 김중사가 차례로 도착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수신호를 교환하며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CCTV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중사 루프 돌려. 김중사가 손목에 찬 단말기를 조작하자 CCTV의 화면이 10초 전 영상으로 고정되었다. 30분입니다. 그 안에 지하 5층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통로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칠흑 같은 수직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래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레펠 준비. 하강한다. 미나는 로프를 걸고 수직 낙하를 시작했다. 층수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50층, 40층, 30층. 그때였다. 삐익! 갑자기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통로의 비상등이 붉게 켜졌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전 구역 봉쇄하라. 스피커에서 경고 방송이 나왔다. 들켰어. 서둘러. 미나가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 아래쪽에서 엘리베이터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이 그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낸 것이다. 피해. 벽으로 붙어.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벽 쪽의 정비용 사다리로 몸을 날렸다. 쾅! 엘리베이터가 그들이 매달려 있던 로프를 끊어버리며 스쳐 지나갔다. 엄청난 풍압에 몸이 휘청거렸다. 만약 1초라도 늦었다면 그대로 곤죽이 되었을 것이다. 중장님,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정대위가 소리쳤다. 미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지하 5층까지는 까마득했다. 그리고 발 아래에서는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 아니, 늑대굴에 제 발로 들어온 호랑이 꼴이었다. 미나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입에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돌아갈 생각 따윈 애초에 없었어. 뚫고 간다. 막는 놈은 전부 베어버려. 강철의 미로 속에 갇힌 3명의 전사.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엘리베이터 통로 안은 지옥의 아가리 같았다. 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굉음을 내며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붉은 태양의 보안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통로 벽면에 설치된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미나의 창백하지만 도끼 서린 얼굴을 비췄다. 웅웅거리는 기계음 사이로 피냄새와 녹냄새가 진동했다. 정대위 김중사. 내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뛴다. 목표는 지하 3층 환풍구다. 미나는 입에 물었던 단검을 역수로 고쳐주었다. 지하 5층까지 가기엔 적들의 포위가 너무 빨랐다. 우회로가 필요했다. 환풍구라면 저쪽 벽면 말씀이십니까? 거리가 꽤 됩니다. 정대위가 소리쳤다. 통로 반대편 벽 약 5m 거리에 희미하게 환풍구 덮개가 보였다. 살고 싶으면 날아. 그 순간 위쪽에서 끼기기하는 금속성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카가 자유낙하하듯 속도를 붙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일으키는 풍압이 그들을 덮쳤다. 지금이야. 뛰어. 미나가 벽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을 갈랐다. 뒤이어 정대위와 김중사도 비명을 지르며 도약했다. 쿵! 그들이 벽에서 떨어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엄청난 충격파가 통로를 뒤흔들었다. 미나는 환풍구 입구의 쇠창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김중사는 미나의 발목을, 정대위는 김중사의 허리춤을 가까스로 잡고 매달렸다. 으악!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중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엄살 부릴 시간 없어. 놈들이 바로 따라올 거야. 들어가.
미나는 단검으로 환풍구 덮개의 나사를 순식간에 쳐내고 덮개를 뜯어냈다. 좁은 통로로 기어 들어가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 사람은 좁은 미로 같은 환풍구를 포복으로 이동했다.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분쯤 기었을까 미나는 바닥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는 지점을 발견했다. 지하 5층 복도 천장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복도에는 중무장한 사내들이 오가고 있었다. 일반적인 경비원 복장이 아니었다. 방탄조끼에 전술 헬멧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한 명백한 군사병력이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패치가 붙어 있었다. 서버실 입구 방어 태세 유지해. 쥐새끼들이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른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다. 서버실 앞에는 레이저 차단막과 함께 중기관총 진지까지 구축되어 있었다. 정면 승부는 자살 행위였다. 미나는 김중사를 돌아보았다. 김중사, 여기서 서버실 전력 차단할 수 있나? 김중사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배선도를 확인했다. 이쪽 라인이 중앙 공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부하를 걸면 일시적으로 정전은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야 30초입니다. 그 안에 비상전력이 들어올 겁니다. 30초면 충분해. 정전과 동시에 뛰어내린다. 정대위는 섬광탄 준비해. 준비됐습니다. 미나는 심호흡을 했다. 707 시절 수없이 겪었던 실전 경험이 그녀의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었다. 하나, 둘, 셋. 실행. 김중사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건물 전체가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천지로 변했다. 지금이야. 미나가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동시에 정대위가 섬광탄 2개를 바닥으로 던졌다. 번쩍. 강렬한 백색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졌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적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아, 내 눈. 미나는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몸을 굴려 충격을 줄이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단검이 적의 목 울대를 정확히 가격했다. 치명상은 피하면서 기절만 시키는 정교한 타격이었다. 그녀는 적의 소총을 낚아채 어깨에 견착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다. 타타탕, 타탕. 정확한 점사 사격이 적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꿰뚫었다. 밀어붙여. 서버실 문을 확보해. 미나의 고함에 정대위와 김중사도 합세하여 화망을 구성했다. 당황한 적들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나는 그 틈을 타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생체 인식과 암호키가 동시에 필요한 3중 보안 장치였다. 김중사. 문 따. 김중사가 문 옆에 패널을 뜯어내고 한기석이 준 USB를 연결했다. 해킹 들어갑니다. 어머 부탁드립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불이 켜졌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원 병력이 쏟아져 나왔다. 저기 있다. 사살해. 전원 사살해.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미나와 정대위는 서버실 입구의 기둥을 방패 삼아 응사했다. 콘크리트 조각이 튀고 불꽃이 난무했다. 얼마나 걸려? 50%. 10초만 더 버텨주십시오. 미나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정대위를 보았다. 정대위의 왼쪽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스친 모양이었다. 정대위 괜찮아? 끄떡없습니다. 707 정신 안 죽었습니다. 정대위가 씩 웃으며 수류탄 핀을 뽑아 적진으로 던졌다.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적들의 진영이 무너졌다. 90%. 됐다.
열립니다. 푸슈. 육중한 강철 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갈라졌다. 들어가. 세 사람은 굴러들어가듯 서버실 안으로 몸을 피했다. 정 대위가 재빨리 안쪽에서 수동 잠금 장치를 내렸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지만 두께 30cm의 특수 합금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버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축구장 반만 한 크기의 거대한 공간. 수백 개의 서버렉이 푸른 불빛을 깜빡이며 웅장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 괴물의 뇌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 중앙 모든 서버가 연결된 메인 콘솔 앞에 한 남자가 의자를 돌려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 미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 자주 봤던 얼굴이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최형석 의원. 그가 붉은 태양의 주인이었다. 서버실의 냉기는 바깥의 열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추위. 최형석 의원은 여유롭게 손뼉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단하군요. 이민아 중장. 여기까지 살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 보안실장 놈들이 무능한 건지, 당신이 너무 유능한 건지. 최 의원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울리는 서버실 내부에 낮게 깔렸다. 미나는 총구를 그에게 겨눈 채 천천히 다가갔다. 손머리 위로 올려.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쏜다. 쏘시게? 나를 쏘면 이 서버실 전체가 자폭하도록 설정되어 있네. 자네 부하들까지 통구이로 만들고 싶다면 쏘게나. 최 의원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빙글거렸다. 미나는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허세가 아니었다. 목적이 뭐야?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야? 미나의 외침에 최 의원은 쯧쯧 혀를 찼다. 무고한 시민? 테러? 자네는 아직도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는군. 군인이란 작자가 그렇게 순진해서야. 내가 하려는 건 테러가 아니야. 치료지. 최 의원이 콘솔의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다. 서울 시내 곳곳에 붉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병들었어. 나약한 정치, 분열된 여론, 그리고 안보 불감증.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먹히고 말 거야. 그래서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지.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나흘 뒤 광화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겠지. 그때 내가 나서는 거야. 계엄령을 선포하고 썩은 정치인들을 쓸어버리고 강력한 군사국가를 건설하는 거지. 그게 나의 일식 프로젝트다. 미쳤어. 당신은 그냥 권력의 눈먼 살인마일 뿐이야.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거야. 이민아, 자네도 선택해. 내 밑으로 들어와. 자네 같은 인재가 썩어 빠진 군대에서 소모되는 게 아까워서 별도 달아주고 키워준 거야. 내 오른팔이 되어준다면 자네에게 국방장관 자리라도 주지. 미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별이 당신이 던져준 먹이였다고. 착각하지 마. 내 별은 내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전우들의 희생으로 만든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미나는 김중사에게 눈짓했다. 김중사가 조용히 메인 서버 포트에 USB를 꽂았다. 김중사 킬 스위치 가동해. 그리고 이자의 자백과 모든 데이터를 방송사 서버로 전송해. 멈춰. 그 손 떼지 못해? 최 의원의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졌다. 여유롭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책상 아래 숨겨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위잉. 서버실 바닥이 진동하더니
천장에서 자동화된 무인 기관총 4대가 내려왔다. 죽여. 전부 갈아버려. 최 의원이 악을 썼다. 피해. 미나는 김 중사를 덮쳐 콘솔 뒤로 몸을 숨겼다. 무인 기관총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서버렉들이 총탄에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대위는 반대편 기둥 뒤에서 응사하며 무인 기관총의 센서를 맞추려 애썼다. 중장님, 접속됐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전송 완료까지 3분. 김 중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3분 동안 버텨야 해. 미나는 소총을 들어 무인 기관총 하나를 조준했다. 정밀 사격. 탕. 무인 기관총의 카메라 렌즈가 깨지며 하나가 작동을 멈췄다. 하지만 나머지 3대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최 의원이 권총을 꺼내 들고 김 중사 쪽으로 다가왔다. 감히 내 계획을 망쳐. 그가 김 중사의 머리를 겨눴다. 미나는 무인 기관총의 사격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안 돼. 미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날렸다. 무인 기관총의 총알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최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퍽. 미나의 어깨가 최 의원의 명치를 강타했다. 최 의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미나는 넘어진 최 의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이건 내 부하들 몫이다. 퍽. 이건 김성훈 때문에 죽을 뻔한 병사들 몫이고. 퍽. 그리고 이건 한기석 대령 몫이다. 미나의 주먹이 최 의원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붉은 선혈이 튀었다. 최 의원은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피떡이 되었다. 전송 99% 완료. 김 중사의 외침과 함께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인 기관총들의 작동이 멈췄다. 시스템 셧다운. 모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들렸다. 피투성이가 된 최 의원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크흐흐. 멍청한 것들. 데이터를 뿌렸다고. 그래 봤자야. 밖을 봐. 이미 뉴스는 내 편이야. 너희는 영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한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을 거다. 미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쳐다봤다. 뉴스 채널이 나오고 있었다. 속보. 무장 괴한들 강남 티타늄 타워 점거. 인질극 벌이며 서버실 폭파 위협. 주동자는 육군 이민아 중장으로 밝혀져 충격. 화면에는 미나의 군복 입은 사진이 현상 수배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미나가 군 내부 불만 세력과 결탁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아, 정 대위와 김 중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돌아온 건 반역자라는 누명이었다. 최 의원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아냥거렸다. 말했잖아. 세상은 내가 만드는 대로 돌아간다고. 너희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여기서 죽거나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미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부하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최 의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면 테러리스트답게 행동해주지. 미나는 최 의원을 일으켜 세워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서버실에 설치된 웹캠이 작동하고 있었다. 김 중사, 이 카메라 영상 전송된 데이터랑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돌려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네. 하지만 해. 김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엔터를 쳤다. 미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군복.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육군 중장 이민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옆에 있는 자가 바로 붉은 태양의 우두머리 최영석입니다. 미나는 최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화면에 들이밀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희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티타늄 타워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경찰과 군 병력이 타워를 에워쌌다. 하지만 최 의원의 사병 조직인 붉은 태양의 잔당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워를 무너뜨리려 했다. 쾅! 쾅! 건물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서버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다. 건물이 무너진다. 탈출해야 해. 정대위가 소리쳤다. 미나는 기절한 최 의원을 어깨에 들쳐맸다. 그가 살아있어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다. 비상구로 간다. 김중사 길 안내해. 지하 주차장 쪽은 봉쇄됐습니다. 지하철 연결 통로로 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흔들리는 복도를 달려 지하철 연결 통로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적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나온다. 쏴. 어둠 속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다. 어머해. 미나는 최 의원을 바닥에 내려놓고 응사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 시야가 흐려졌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정대위가 앞으로 나가며 길을 뚫었다. 비켜. 이 새끼들아. 정대위의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다. 그는 마치 성난 황소 같았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때 지하철 통로 반대편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적군인가? 미나는 긴장하며 총구를 돌렸다. 손들어. 하지만 나타난 것은 낯익은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베레모에 박힌 부대 마크.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충성. 중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거수 경례를 했다. 미나의 옛 부하 박소령이었다. 박소령? 어떻게 알고? 방송 봤습니다. 중장님이 테러리스트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원들 끌고 왔습니다. 윗선 명령 씹고 그냥 왔습니다. 박소령 뒤로 수십 명의 707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미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미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온 신념은 헛되지 않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감동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나갑시다. 놈들이 건물 기둥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707 대원들이 미나 일행을 호위하며 퇴로를 확보했다.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 붉은 태양의 용병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타워 앞 광장은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미나의 생방송을 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타워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와, 피투성이가 된 미나가 최 의원을 끌고 나오자 시민들이 환호를 보냈다. 그것은 영웅을 향한 환호였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정대위와 김중사가 그녀를 부축했다. 박소령과 707 대원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보호막을 쳤다. 경찰 특공대가 다가왔지만 성난 시민들과 707 대원들의 기세에 눌려 접근하지 못했다.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태양은 지고 진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끝났다. 미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최 의원의 야망도 붉은 태양의 음모도
이 아침 햇살 아래서 산산이 조각났다.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부패한 권력은 뿌리 깊고 아직 청산해야 할 적폐들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믿음직한 전우들이 그리고 깨어난 시민들이 있었으니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정대위에게 기대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별은 이제야 진짜 빛을 내기 시작했다. 누구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밝힌 찬란한 빛이었다. 2026년 1월 25일. 서울의 아침은 소란스러웠다. 티타늄 타워 앞은 밤새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고 이민아 중장 구명과 최형석 구속을 외치는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릴 기세였다. 하지만 병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미나는 각종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의 관통상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는 비껴갔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병실 문 앞은 707 대원들이 아닌 국방부 헌병대가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미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준장이었다. 그는 깐깐한 인상에 안경을 고쳤으며 미나를 내려다보았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 중장님. 아니,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준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꼿꼿했다. 용건만 말해. 내 부하들은 어디 있나? 정대위와 김 중사는 현재 군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명하복 위반, 군사시설 파괴, 기밀 유출. 죄목이 너무 많아서 다 읊기도 힘들군요. 뭐, 협조만 잘하면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습니다. 박준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던졌다. 자, 여기 서명하시죠. 서류의 제목은 정신감정 동의서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 인정 진술서였다. 미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덮겠다? 최형석이 시키든가. 최 의원님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당신이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으셨죠.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훈련 중 피로 누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망상을 일으켜 벌인 일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불명예 전역 정도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장이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면 메신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생각 잘 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당신은 반란수계로 사형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면 연금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죽은 한기석 대령도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한기석의 이름이 나오자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죽은 자까지 모욕하며 미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박준장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찍! 미나는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박준장의 얼굴에 뿌렸다. 착각하지 마. 나는 살려고 싸운 게 아니야. 지키려고 싸운 거지. 내 부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박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법정은 여론 따위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로 당신을 짓밟아주지. 박준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미나는 찢어진 옆구리를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타협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정면 승부뿐이었다. 일주일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최형석 측에서 동원한 관변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나는 수해 대신 정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계급장은 떼지 않았다. 재판부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장이었다. 검찰관석에는 박준장을 포함한 군, 검찰의 에이스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미나를 국가 전복을 기도한 정치 군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 이민아는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군사훈련을 방해하고 민간인을 폭행 및 납치했으며 국가 1급 기밀시설인 티타늄 타워 서버실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찰관의 서슬 펄언 구형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이에 있습니다. 미나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국선 변호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법무관 한기석 대령의 후배였다. 그는 한기석의 유지를 받들어 자원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긴급 피난이었습니다. 최형석과 그 일당이 기획한 일식 프로젝트는 명백한 내란 음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USB. 그건 조작된 파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심어둔 가짜 데이터 아닙니까? 검찰관은 USB의 증거 능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최형석 측이 이미 전문가들을 매수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가짜 감정서를 제출해둔 상태였다. 재판장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재판장 역시 붉은 태양의 장학생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분위기가 미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방청석의 눈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말해보시오. 미나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고 검찰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조작? 증거? 좋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니요? 증인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관이 반발했다. 미나는 출입구 쪽을 가리켰다. 들어오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김성훈 대령이었다. 김성훈? 검찰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 대령은 티타늄 타워 붕괴 당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사실 미나가 탈출 직전 707 대원들에게 그를 구해달라고 따로 지시했던 것이다. 김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팔았습니다. 별 하나 더 달아보겠다고 악마들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김 대령은 울먹이며 최형석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작전 명령서 원본을 들어보였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석 의원이 배후였고 우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생화학 실험을 하려 했습니다. 이민아 중장은 우리를 막아준 영웅입니다. 김 대령의 자백으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관들은 자리에 주저앉았고 재판장은 망치를 떨어뜨렸다. 결정타였다. 어떤 조작된 증거도 내부 고발자의 생생한 증언과 원본 문서를 이길 수는 없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한기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봤지? 우리가 이겼어.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민아 중장 무죄, 최형석 무기징역.
그리고 그와 연루된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 3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붉은 태양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숙청 바람을 맞았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이민아는 강철의 여제, 진정한 군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사건 종결 한 달 뒤, 국방부 장관실.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은 미나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다. 이 중장, 정말 고생 많았소. 자네 덕분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었네.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자네에게 명예로운 전역을 권하고 있네. 연금도 두둑이 챙겨주고 원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도 보장하겠다고 하더군. 장관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하지만 미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장관님, 저는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상처 입었다고 해서 전역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나? 힘을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군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장관은 미나의 눈을 보았다. 권력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다.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순수한 열망. 자네, 지금 공석인 합동참모의장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나? 육해공 전군을 지휘하는 자리야. 아직 자네 기수에는 파격적이야. 파격이 없으면 개혁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관행을 따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줄 지휘관입니다. 장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역시 독사답군. 좋아. 대통령께 내가 직접 건의하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실패하면 나도 옷벗을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실패는 없습니다. 충성. 미나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일주일 뒤 청와대 영빈관. 이민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장이자 최연소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어깨에 별 4개가 박힌 견장을 달아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미나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얹힌 별 4개의 무게가 죽어간 전우들의 목숨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지켜야 하는 막루였다. 1년 뒤, 국립서울현충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검은 우산을 쓴 미나가 묘비 앞에 섰다. 묘비명에는 육군 준장 한기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사후 1계급 특진 추서되었다. 미나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와 소주 한 병을 놓았다. 잘 지냈냐? 거기서는 담배 좀 줄이고. 비석 속의 한기석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약속 지켰다. 군대 많이 변했어. 이제는 출신이나 배경보다 실력 있는 놈들이 대우받아. 내가 꿈꾸던 그런 군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미나는 쓴 소주 한 잔을 묘비에 뿌렸다. 그리고 붉은 태양 잔당들, 어제부로 해외 도피처까지 싹 다 잡아들였어. 이제 편히 쉬어라. 그때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정대위, 아니 이제는 정소령과 김상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앳된 얼굴의 신임 소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의장님, 여기서 뵙습니다. 신임 장교들 신고식 하러 왔습니다. 정소령이 씩씩하게 격려했다. 미나는 우산을 고쳐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들. 1년 전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미래들이었다. 미나는 신임 소위들에게 다가갔다. 소위들은 전설적인 영웅을 눈앞에서 보자 얼어붙었다. 긴장 풀게. 나도 자네들과 똑같은 군인일 뿐이야. 미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위들의 표정이 풀어졌다.
한 여군 소위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의장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와 젖은 묘비들을 비추고 있었다. 별을 쫓지 마라. 미나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4개의 별을 가리켰다. 이 별은 계급장이 아니야. 너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리지만 그만큼 더 외롭고 무거운 자리지. 별을 쫓는 군인은 권력자가 되지만 사람을 쫓는 군인은 영웅이 된다. 미나는 소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국민을, 전우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진정한 별이 되는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소위들의 우렁찬 함성이 현충원을 울렸다. 미나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미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정소령과 김상사 그리고 707 대원들이 그녀를 향해 믿음직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고 탁한 가짜 태양이 아닌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진짜 태양이었다. 이민아 대장은 다시 군화를 조염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별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행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